전체적으로 오늘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65세 이제 이상 또는 55세 이상 또 시니어라고 불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하우징 타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양로원과 또 요양원의 차이점, 그리고 또 그에도 우리 노년 인구가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BC 하우징에서 또 그리고 소득 안전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키포인트만 몇 가지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BC 노인의 지금 향후 이제 주택 플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향후 우리가 2029년도까지 보면 캐나다의 노인의 거의 30%가 우리가 75에서 84세가 돼요. 그리고 또 13%의 인구가 우리 85세 이상의 인구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기초 단계예요. 시니어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 하우징에 관련해서 어떻게 서포팅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도 BC 정부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꾸준하게 지금 계속해서 2014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BC주에 살고 있는 게 사실은 느끼한 부분도 있고, 각 주마다 프로빈스에서 또 노인들을 위한 하우징 관련해서의 또 다른 또 시니어 또 베네핏에 대해서 많이 또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1965년생이 나중에 마지막 2050년이 되면 마지막 베이비 붐을 세대가 되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85세가 되시는 마지막 베이비 붐을 세대예요. 그때 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미리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은 우리 정부나 또 사회단체에서 많이 또 연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자가 소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인디펜던트를,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니어홈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니어들이 거의 93%, 지금 예전에는 95%, 지금은 93%의 시니어들이 거의 인디펜던트로 독립적으로 사실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나머지 8% 또 5%가 다 롱텀이나 어시스트 리빙의 케어 센터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시니어를 위한 저렴한 주택으로는 또 공영주택은 이제 BC 하우징이랑 퍼블리클리 정부에서 관할하고 어르신들이 얼마만큼의 포션을 내고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그 외에 또 비영리 단체에서도 마찬가지, 비영리 단체에서도 정부에서 어느 포션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인컴에 그러니까 논프로핏이나 우리 BC 하우징에서 제공하는 그 단계는 사실은 조금씩 달라요. 본인의 인컴의 30%만 내고 거주하는 공간들도 있고 또 60%를 내고 거주하는 공간들도 있고 그래요. 나중에 또 롱텀 케어로 가시게 되면 사실은 이게 BC 정부에서는 롱텀 케어에서는 본인들의 인컴의 80%만 내고 그리고 공영기관에서 거주하시는 케이스가 많으시죠. 지금 이제 80%라는 말은 우리 각자 어르신들이 이제 받으시는 연금에 있죠. 연금도 있고 본인의 노후에 받으시는 뭐 다른 베네핏의 토탈한 그 인컴에 대한 80%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시니어 홈에 이제 들어가셨다. 근데 거기가 이제 비영리 단체고 또 BC 하우징에서 주관하는 퍼블릭 플레이스다. 그러면 본인의 일단은 케어 레벨에서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근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30%만 본인 인컴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받는 거에 대한 30%만 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60%만 내야 되는 경우, 80%만 내야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컴의 80%만 내시고 나머지는 정부의 보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본인이 와이프 인컴은 아니고 일단은 모든 캐나다의 세금이나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인디비주얼로 다 하셔야 돼요. 우리 세금 신고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신고도 부부가 커플 한 커플이지만 각자 별도로 다 세금 신고를 다 하셔야 되거든요.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본인의 연금으로 따라 다 나오고, 근데 만약에 커플일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하늘로 천국으로 가셨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부분, 그분에 대한 이제 포션을 뭐 %만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위로차 이렇게 받으시는 연금도 있으세요. 각자로 다 계산해서. 만약에 부부가 같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주된 분의 이제 주 신청자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이제 보조받는 단계, 인디펜던트, 그리고 어시스트 보조받는 단계, 그 다음 또 인디펜던트 생활로 하시면서 또 보조를 받으시면 또 계실 수 있는 또 센터도 있죠. 그런 거는 이제 렌트 기어드 앤 인컴 시니어스 서브시다이즈 하우징 프로그램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BC 하우징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다 55세 이상이 되셔야 되고, 사실 또 독립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되고, 또 만약에 가족분 중에서 장애를 앓고 있다. 그럴 경우에도 이런 시설에 이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게 몇 년 전에 이게 내어진 도안인데요. 이제 퍼센테이지인데 현재 인디펜던트로 거주를 하지만 렌트 기어드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 보조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하우징이 BC 토탈로 해서는 로우 메일랜드 쪽이 제일 이렇게 하우징 넘버가 많고, 그 중에서도 이제 BC 전체를 토탈하면 지금 2만 개가 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이렇게 디벨롭돼서 중간중간 들어간 부분을 퍼센트로 보면 거의 3만 종류의 이상의 렌트 기어드 프로그램을 하우징으로 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인디펜던트리로 잘 지내신다는 말은 본인이 이제 내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인디펜던트로 내가 자가 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들어가서 이제 보조받는 곳에 들어가도 마찬가지. 내가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곳들은 다 인디펜던트리로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들이에요. 그 외에 이제 어시스티드 리빙이라는 말은 이 어시스티드 리빙 속에서도 인디펜던트로 내가 거주를 할 수 있고, 플러스 내가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거주하는 타입이에요. 어시스트 리빙이라면 내가 지금 아침마다 밥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식사를 준비하는 게 내가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밥을 제공하는 어떤 시설에서 지내시는 것도 마찬가지 인디펜던트이지만 어시스트 리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시스트 리빙 그 사이트 안에는 또 보면 본인들이 이제 도움이 또 필요하신 단계가 있으세요. 인디펜던트는 많고 내가 내 스스로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안전의 문제에서도 다 하지만, 이제 어시스트 보조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에서도 도움을 어시스트 리빙을 사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거죠. 그러면 그게 홈 케어 서비스예요. 주정부에서는 최대한 우리 시니어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 렌트를 하든 또 소유를 하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에서 최대한 longer stay 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홈스포트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이제 내가 지금 내 집에 있지만 이렇게 다니는 건 내가 일시적으로 다닐 수 있고 하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옷 갈아입는 게 힘들다. 그런데 내가 또 어떤 유림 소변 보름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또 기저귀를 하고 있다. 그 외에 또 어디 가는데 또 도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포탈에서 우리가 어시스트 리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홈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프레이즈 헬스에서 보내주는 홈 서포트 케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프레이즈 헬스의 케어 에이드들이 집으로 방문하는 케이스죠. 그러면 가서 목욕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또 이게 퍼스널 케어 그루밍이 필요하신 분들, 또 식사가 필요하신 분들을 직접 케어 에이드들이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무조건 다 우리가 케어 에이드를 보낸다고 해서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루에 풀로 맥시멈으로 4번의 케어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샤워 서비스. 이게 풀 케어로 해서 주정부에서 이게 보조해주는 어시스트 리빙의 베네핏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퍼스널리로 내가 만약 몸이 불편해서 홈 케어 에이드를 내가 불러서 쓴다. 그러면 거의 1,500불에서 5,500불의 추가되는 금액을 정부가 추가로 사이드로 이제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본인 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게 캐나다가 좀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본인 인컴이 있을 때는 본인이 페이합니까? 네네. 만약에 이거는 이 BC 하우징 프레이즈 헬스에서 주정부에서 주는 보건국에서 보조해주는 이거 어시스트 리빙 프로그램은 로우 인컴 패밀리예요. 로우 인컴 시니어예요. 만약에 인컴이 일반 로우 인컴 어프로블 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내셔야 되는 거고요. 네네. 다 이제 프레이즈 헬스의 프로세스는 일단은 우리가 리퍼럴 해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주위에서 리퍼럴을 했을 때 닥터한테 얘기를 해서 닥터가 또 케이스 매니저를 연결을 해요. 그러면 정부의 케이스 매니저가 직접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어세스먼트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하는 걸로 해서 레벨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한 번만 방문해도 되겠다 하는 경우에 하루에 한 번만. 그리고 2번, 3번, 맥시멈으로 아침 케어, 그리고 점심 케어, 저녁 케어,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케어해서 맥시멈으로 4번을 하고, 그리고 4번 속에는 이제 스펀지 바스라고 해서 매일매일 닦아드리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에 이제 샤워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풀리 이제 어시스트 리빙 보조를 받으시는 거죠. 그건 혹시 맥시멈 차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다. 본인의 인컴에 따라서 돈을 내야 됩니까? 이제 어시스트 리빙의 베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우리가 와서 도와주고 가는 거. 네네. 그 사람의 그 인컴에 따라서 돈 내는 겁니까? 아니면 하루에 맥시멈 얼마 차지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프레이즈 헬스에서 로우 인컴 패밀리한테 시니어한테 드리는 거는 아닌 사람은 로우 인컴이 아닌 경우에는 계산을 해서 시간당 페이를 하셔야 돼요. 시간당 네네. 맥시멈 차지가 있어요? 맥시멈 차지가 있습니다. 시간당 페이 하는 경우에는 맥시멈은 없죠. 근데 얼마든지 차이지는 더 추가로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로우 인컴일 경우에는 전혀 내지 않고, 저희들 아메리카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르신들이 홈케어 스포팅 받으시는 분들이 20분이 계시거든요. 전혀 페이 하시는 분 없으세요. 그러면은 그게 네. GIS를 받는 사람은 로인컴에서 돈을 내는 게 하나도 없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준으로 본다면은 네네. GIS는 인컴이 정부에서 보장하는 것 뿐이니까. 그렇죠. 이게 일반은 내 인컴이 내가 받는 게 연금만 받고 있다. OS하고 GIS랑 연금만 받고 있다. 그런 분들은 다 자격이 있으세요. 돈 하나도 안 내고 받을 수 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한국 어르신들이 그걸 모르세요. 모르신 분들이 많아서 자식들한테 말씀을 이게 자식들한테 의존을 하시다 보니까 혼자서 끙끙 앓으시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자식분들이 멀리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에 이렇게 찾아가 보면 어떤 보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인데도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사람의 인컴이 있는 사람들은 네네. 그 사람 돈을 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네네. 인컴이 있으시면은 일단 추가로 요양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페이를 하셔야 되고, 네네. 인컴이 우리가 로우 인컴이라는 말은 36,000불, 35,000불, 45,000불 지금 올랐어요, 먼저. 만약에 내가 받는 게 연 인컴이 45,000불 이상이다. 그러면 사실은 자격이 안 되세요. 근데 내가 받는 연 인컴이 45,000불 미만이다. 그러면 누구나 다 신청을 해서 내가 몸이 이 정도로 아픈데 45,000원은 보조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혜택 받을 수 있어요. 네네. 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BC주에 살면서 충분히 그럼 프리로 보조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프리로 다 받습니다. 그 이상 되면 돈 내고. 네네. 네. 직접 집에 계시면서도 충분히 그 주위에 있는 케이스 매니저들이랑 그 non-profit organization에 있는 세틀먼트 워커들 있죠. 그분들하고 의논을 하셔도 되고, 본인이 알고 계시는 닥터가 있으시다. 그럼 닥터하고 의논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바로 내가 케이스 매니저를 한데 바로 이렇게 요청하시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주위에 소셜 워커들을 하고 닥터들하고 일을 같이 하시면 그분들이 리퍼럴을 바로 이게 프레이즈 헬스 케이스 매니저한테 바로 보내요. 근데 지금 저희들 리퍼럴 이렇게 해보면 그리고 시간이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거의 닥터 리퍼럴 들어가서 프로세스해서 케이스 매니저가 와서
어세스먼트 하는 과정이 지금은 저희들은 일단 시설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이게 좀 빠른 시간으로 되지만 그래도 집에 있더라도 내 자가를 가지고 있는 집에 있더라도 그런 분을 통해서 케이스 매니저를 받아서 어세스먼트를 하면 그 웨이팅에 따라서 빠른 시간 한 달 아니면 그래도 3주 안으로 그게 내가 서비스 얼마만큼 급박하게 이 서비스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연결해줘요. 그럼 홈케어 서비스 워커들이 직접 댁으로 방문을 해서 시간별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돌아가고 그래서 또 다음날 매일매일 와서 또 케어를 해주는 부분이죠. 이게 주정부에서 하는 그 시니어 서포팅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홈케어 서포트 프로그램에서 최대한 어르신들의 집에 오랫동안 상주하고 있으시다가 그 다음에 또 하이 레벨로 또 케어로 또 올라가셔야 되는 단계는 또 와요. 우리가 보면 어시스트 리빙에 있다가 하이 레벨 케어로 더 이제 24시간 케어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2years, 2년 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어떤 보조를 받고 있다. 이러면 이제 어떤 텀이 오면 다시 하이 레벨 케어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있다는 걸 또 염두를 하시고 어떤 어르신들 각자 이제 플랜이 조금 있으시면 더 좋죠. 딸이 하우스가 있어도 BC 하우징에 만약에 내가 하우스가 있지만 그 집을 내가 사용을 못하고 몸이 불편해서 다른 곳에 가서 보조받는 어시스트 리빙에 내가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도 모든 베네핏이 집에 받아야 되는 베네핏이 그대로 다 나와요. 물론 BC 하우징에서 렌트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밀리언짜리 집이 있어도 내 그걸로 인해서 인컴이 나오는 게 없다. 그러면은 나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BC 하우징에서 내가 집은 내가 갖고 있어 사용 못하고 내가 어디를 렌트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도 렌트 보조금을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 네네. 내가 사인해주면 되네. 패밀리 닥터가 사인해주는 거는 일단은 리퍼럴 케이스예요. 맞아요. 리퍼럴을 패밀리 닥터가 해주면 그러면 그 케이스 매니저가 와서 이분의 필요한 어세스먼트를 다 받아서 케어 애들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네. 어떤 경우에는 롱텀 케어로 가시기 전에는 보면 24시간 케어를 보내줘요. 그러면 항상 옆에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시간 다 체크해도 우리 사실은 너무 이렇게 자제분들이 하기 힘든 일까지 그 직원들이 다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건강한 사람도 네.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에? 양로원 네네. 건강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네. 그렇죠. 저희들은 실버타운이라고 부르죠. 어르신들은 이제 실버타운이라고 부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디펜던트리로 마음껏 다닐 수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골프도 하러 다니시고 또 한국도 여행으로 다니시고 그런데 또 도움을 받아서 또 어시스트 리빙 보조를 받아서 또 상주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계시고 밥도 먹고 거기서 네. 청소도 다 해주고 네네. 그 양로원에 들어가면 네네. 보조받는 시설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하루 3끼 식사가 제공되고 네. 일주일에 한 번 하우스키핑이 들어가요. 건강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네. 55세 이상이면 이제 다 들어가실 수 있는 상황이죠. 네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보조금 제공하는 원호생활 어시스트 리빙은 우리가 본인 홈에서도 마찬가지 가능하고 어떤 시설에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독립적인 생활과 홈케어로 해서 생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당국과 의료종사자와 상의를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은 검토를 우리가 리프를 받아서 검토하고 평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행을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밑에 조그마하게 이게 보이는 요게 이 도표가 롱텀 케어 이게 전체 캐나다에서 이게 제일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리스트를 이렇게 보니까 BC주가 제일 높더라고요. BC 어르신들이 제일 높은데 거기에는 이제 신체나 또 인지 부분에서 또 24시간 또 케어가 또 필요하신 분들, 또 디멘시아가 어느 정도 레벨이 하이 레벨에 올라가면 24시간 케어가 또 필요한 상황이 되시는 거예요. 디멘시아는 이게 치료가 되지는 않아요. 치료가 되지는 않지만 일단은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이게 연장은 할 수는 있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지나면 정말 내가 밥을 어떻게 먹어, 이 밥을 차려놓고 나서 이 밥 숟갈을 어떻게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24시간 누가 이게 케어를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또 외부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 어떤 신체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말 장기 요양은 24시간 케어하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딜 가나 시설 가면 이제 디멘시아를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초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물어보고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답변을 해서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보조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24시간 들어가셔야 24시간 또 요양 케어 상태에서는 디멘시아를 가지신 분들이 인지도는 정말 없으세요. 없었지만 순간에 내가 또 돌아오는 시간이 또 있거든요. 그 잠깐 그때 그것만 좀 캐치를 해주면 조금 더 이게 내 생각을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봉사 하루에 한 달에 한 번만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디멘시아를 가지신 분하고 같이 가서 이게 한국말로 여기는 캐나다니까 어딜 가면 여기 우리가 사실 다 나가면 영어를 사용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특히 요양원이나 어떤 시설에 가면 거기가 아시안들이 같이 있는 곳이 아니고는 정말 이렇게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있으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그쪽의 분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을 듣고 잠깐이라도 한기로 들을 수 있는 그게 내 포인트를 지각을 조금이라도 깨워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한 달에 한 분이라도 가서 한 10분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1년도에 센서스가 나온 부분이에요. 센서스는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센서스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publicly owned 요양원의 개념은 이게 정부에서 그러니까 소유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정부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이 거의가 캐나다 정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요양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사실 리서치를 하면서 조금 놀랐어요. 거기가 프라이빗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46%가 정부가 요양원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로우 인컴 시니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 거죠. 일반 프라이빗으로 시니어스 홈 들어간다, 요양원을 들어간다, 모든 풀케어가 다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가격이 몇 천치 차이거든요. 그러면 그 케어는 4,500불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0몇천 불까지 케어가 이렇게 들어가야 페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24시간 내가 몸을 케어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근데 이게 정부가 퍼블릭할리 오는 이게 46%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로잉크 내가 돈이 없어도 나중에 몸이 내가 전혀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을 때 정부가 나를 케어해주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그 46%에 내가 속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 46%의 요양원의 그게는 내가 받는 연금이 2,000불밖에 안 된다. 근데 그 서비스 받는 퀄리티 그 시설에서 받아야 되는 요양원 시설이 사실 6,000불, 7,000불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2,000불에 대한 그에 대한 80%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2,000불에 대한 80%만 그 요양원에 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시설을 다 이렇게 대처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46%의 퍼블릭 온드 요양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캐나다가 참 고맙다는 나라가 참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리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또 개인 소유도 사실은 54%로 거의 하프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non-profit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많이 이제 지금 요양원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태고 거의 또 23%라는 부분에 대해서 non-profit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non-profit에서도 또 마찬가지 또 많이 또 할 수 있는 이제 단체가 되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non-profit도 정부에서 이렇게 서포팅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시설을 이제 관심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또 커뮤니티에 더 큰 나중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지나가서 또 얼마나 또 웨이팅이 있는지를 알면은 왜 이렇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또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캐나다 전체로 봤을 때 우리 노년 인구가 지금 제일 많은 곳이 여기 퀘벡이에요. 퀘벡이고 뉴브론즈윅이고 사스카츄완 그리고 우리 BC 중에요. 그래서 이게 퀘벡이나 뉴브론즈윅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게 젊은 분들이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제 홈 프로빈스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쪽에 보면 이게 노인들을 위한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이제 뒤에 부속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캐네디언을 돌아가는 케이스들이세요. 그리고 BC주가 그래도 4번째로 더 많은 인구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제 데이터를 보면 이게 1943년경 되면 노바스코시아나 뉴브런즈윅 뭐 이렇게 좋은, 이게 지금 현재 인구가 제일 많은 곳에 보면 거의 8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거의 6%가 될 정도로 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지금 이렇게 제 리서치에는 그렇게 있어요. 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 BC주에서 하이 포션을 퀘벡이나 전체 우리 전국부에서 제일 높은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이지가, 그러니까 나이가 85세 그리고 더 이상이 되는 부분 마찬가지. 이 부분도 퀘벡, 온타리오, BC주, 여기서는 85세 이상이 제일 높은 주는 이제 퀘벡, 온타리오주, 우리 BC주가 3번째입니다. 우리 BC주의 노년 인구가 많다는 비율이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만큼 주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커뮤니티도 마찬가지, 또 우리 개인 인디비주얼 각자도 마찬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될지, 내 하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니어 부분에 대해서는 덩어리가 되어야만 그 혜택을 받아요. 특히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현재 보면 제일 먼저 커뮤니티 시니어 단체를 이룬 부분이 이제 중국 분들이에요. 중국 분들이 해서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그 다음 일본 분도 각자를 스케줄을 해서 있고, 지금 보니까 필리핀들도 보니까 필리핀들은 옛날 우리 60대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부모는 자기가 모셔야 된다. 근데 지금 필리핀도 그렇고 각자의 커뮤니티에서 조금씩 이렇게 더 시니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부분인데, 우리 인디비주얼이 아니고 덩어리가 이렇게 되시면,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도 마찬가지, 우리 뉴비스타가 있다는 게 너무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한인의 덩어리가 있으면 이게 도움을 받기가 더 쉬워요. 각자 인디비주얼 캐나디안의 이 소사이티에서 우리가 하기는 너무 이게 내 자리, 우리가 나중에 24시간 필요할 때 제대로 된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게 미리 준비를 안 하면, 또 이렇게 그룹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거 2021년 인구조사에서 이제 캐나다의 85세 이상 인구 증가에 대한 이렇게 초성화 변화인데요. 지금 현재 2021년 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우리 85세 이상 인구가 이 BC주에 86만 1,000명이 넘어요. 지금은 이제 더 되죠, 그렇죠? 그리고 85세 이상 인구가 2001년에 비해서는 거의 2배가 증가한 셈입니다. 그리고 베이비 붐 세대가 집단적으로 이게 85세가 이제 도달하고, 그리고 2031년에서 36년 요 사이에는 이거 완전 정점에 이를 거라고 봐요. 더 시니어들이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050년에는 85세 이상 인구가 270만 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지막 1965년에 이게 태어난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85세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젊지는 않지만 40대, 50대 분들이, 60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게 그 사이에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BC 하우징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BC 하우징 렌트 보조금을 받으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근데 다 지금 이걸 렌트를 하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죠? 집을 지금 렌트를 해서 계시는 경우인데, BC 하우징 쉘터 프로그램을 안 하셔도 모르시면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네. 이게 Shelter Aid for Elderly Renters 프로그램이 SAFE라고 그래요. SAFE인데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중저소득이에요. 그리고 또 월세 이게 비용을 이렇게 차감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BC주에서 12개월 이상을 사신 분들은 누구나 60세 이상이면 다 신청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금액은 본인들의 previous CPP나 뭐 다른 인컴에 따라 이게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들 어르신들 경우를 보면 250불에서 550불 요 사이에 어렌지를 받으세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이렇게 생활 보조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60세 이상 그리고 내가 집을 렌트를 하고 있으시다 그러면 다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프로브 하는 기간까지는 바로 신청한다고 내가 바로 되는 건 아니고 한 2달에서 3개월 정도 걸려요. 근데 그 신청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리임버스를 마지막 어프로브 된 달에 이렇게 다 드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할수록 내가 빨리 조금이라도 더 용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우리 어르신들 분이 각자 BC 하우징 혜택하시는 분들 500불을 일시금으로 또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또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다로운 부분은 아니에요. BC 하우징의 세이프 프로그램 여기 적힌 대로 해서 가서 그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게 젊은 분들 아니면 석세서나 이렇게 비영리 단체의 세르먼트 워커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신청하는 그 과정에 다 도와드릴 거예요. 본인들은 이제 인컴을 이제 증빙 서류는 내셔야 돼요. 작년에 그 세금 소득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제공하시고, 그리고 또 이민을 언제 하시는데 이민 히스토리, 그리고 5년 동안 거주한 주소만 이렇게 제대로 정확하게 기입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2, 3개월 안에 조그마한 목돈을 받고 매달에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자녀분들하고 같이 있다. 그럴 경우에도 신청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제분들한테 이게 테넌트처럼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의 명의로 있지만 또 내가 렌트를 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 그렇게도 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신청을 별도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소득 안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 시니어들이 받으시는 내용들을 보면 CPP라든지 OAS 그리고 이제 다른 이게 GIS라든지 이런 부분, GIS 등을 받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내가 이제 60세만 지나면 내가 다 이제 캐나다 연금 풀로 이제 다 받을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미리 예산을 없이 어떤 단체를 들어갔을 때 그 계산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이제 계산 렌트비를 낸다시든지 그 시설비를 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40년을 풀로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40년으로 풀로 기준을 해서 내가 살은 그 연수만큼의 포션을 받으시는 거죠. 내가 그러면 10년을 살았다 그러면 40년에 대한 10년을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60년이면 60년에 대한 포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캐나다에서 영주권자도 물론 다 당연히 받고요. 근데 영주권자들은 기간을 여기 거주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 정도의 기간을 하셔야 되는데, 시민권자들은 내가 만약에 한국에 가서 이제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내가 여기 살은 지 20년이 지났어. 그러면 연금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은 따로 이제 세금 신고하실 때 신청을 하시면 그 20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어느 세계에 가 있든지 그걸 내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미싱하시지 마시고 신청해 두셨다가 어디로서 받을 거라, 내가 한국이면 한국, 어디면 어디 해서 그 주소로 받을 어카운팅을 바로 제공하시고 정보를 제대로 정확하게 해주시면 그 어카운팅에 바로 입금이 되는 케이스예요. 그런 부분도 잘 확인을 하시고. 그게 65세까지 따지는 거잖아요. 네네. 65세 이상 넘어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소용없잖아요. 65세까지 20년 산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지나도 계속해서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 횟수는 계속 더해지죠. 만약에 내가 20년밖에 못 살았다. 그래도 65세가 지나도 내가 75세까지 살았으면 10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75세 돼서는 30년에 대한 걸 받으시는 거죠. 해마다 연장되나요? 이렇게? 해마다 올라가나요? 그래요? 그렇죠. 조금씩. 65세까지로 알고 있는데. 65세 하고 65 아니 예를 들어 네네. 60세에서 이민 온 사람들. 네네. 그런 사람 그러니까 55세에서 이민 온 사람들. 네네. 그러면 거기서 20년 이상 산
그 75세 넘으면 풀 베네핏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간은 여기서 딱 40년을 지나야 풀 베네핏이 되죠. 40년을 거주를 한 사람인데 65세를 그게 지나고 아니고 우리가 65세니까 신청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자 그럼 60세에 온 사람은 신청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 자 60세에 온 사람이 70세에는 신청이 돼요? 10년치는 신청이 가능하죠. 10년치는 신청이 가능하죠. 60세 와서 내가 70세까지 10년을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10년치에 받을 건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죠. 기준이 언제냐 이거지? 기준은 네. 10년인데 그 체크하는 게 보통 우리가 노년연금을 신청할 때 65세 신청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네. 60세부터 65세? 신청하시면 돼요. 근데 65세 신청을 못 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죠. 자격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10년이 지나야 그러면 10년, 70세에는 신청이 가능하죠. 60년에 온 사람은. 가능하죠. 네네. 그 얘기를 좀 묻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번에 예를 들어서 70세에 신청을 하면 10년밖에 안 되니까 캐나다에 거주할 때는 받을 수 있지만 여기 거주하신 지가 이제 20년, 내가 지금 60살에 왔어. 그럼 70년, 80년, 20년을 내가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한국 갔어요. 한국 가서는 가기 전에 모든 서류는 다 해놔야죠. 통장까지 다 알려주고. 그러면 20년에 대한 그 포션은 내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때는 해외에서 수령이 그렇게 가능하다. 되나요? 네네. 그건 뭔가 그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긴 네. 65세까지 20년 살아야 외국에 나가서 있어도 안 돌아도 그 펜션을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65세 이상 넘은 것까지 따지면 OAS는 다 나오죠. 근데 올드 에이지 펜션 같은 경우에는 다 나오죠. 이거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이게 해마다 올라간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해마다 올라간다.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그리고 해마다 신청을 따로 하셔야 되고, 신청을 내가 안 하시면 자동으로 연장 절대 안 돼요. 그 신청을 해야지만이, 네네. 예를 들어, 처음에 신청할 당시에서 5년이 지났다. 네. 그러면 그만큼을 신청을 또 다시 해야 된다고요? 신청을 하게 될 그 시점은 이제 우리 세금 신고하시죠. 네. 세금 신고하시는 그 단계가 이제 업데이트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세금 신고를 만약에 내가 인컴이 제로다, 하나도 없다,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에 대한 내가 받을 펜션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 게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65세까지 20년 산 사람들 그 사람만 외국에 나가서 여기 들어오지 않고도 그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고 20년 이하 된 사람은 1년, 6개월에 한 번씩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영주권자는 들어오셔야 돼요. 6개월마다 한 번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근데 시민권자들은 나가 있어도 20년 지나면 그 충족 요건은 없으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네네, 20년 사셔야 돼요. 네, 그만큼 이제 컨트리뷰션인 거죠. 물론 내가 노인연금을 받고만 살았다, 인컴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이게 이게 캐나다의 시민권자로 또 거주자로서 사셨기 때문에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시민권자라도 6개월까지만이라고 그러던데 아니에요? 시민권자들은 아니에요. 영주권자는 6개월에 거주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20년이 안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연금 받기 위해서는 거주를 하셔야 돼요. 근데 20년 이상이 됐고 내가 시민권자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 나가셔 계시면서도 받을 수 있고 신청이 가능하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요. 또 정부의 그 변화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도 한 번 더 확인 다 해볼게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국 땅에서 입문 생활하면서 또 느끼는 그런 부분, 또 뭐 정서적이나 또 신체적인 또 스트레스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홈케어 서비스에 대한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이민 그 리스트에 보면 많은 컨트리에서 이민자들이 겪는 시니어들이 겪는 그 리포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홈케어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유비스타나 어떤 다른 단체에 있으시면 더 큰 힘을 발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차별을 이렇게 없앨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 자녀들한테 너무 이렇게 자녀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또 방해를 못해서 또 일일이 혼자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영어랑 또 언어의 부분에 대해서 또 불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생활비를 또 절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또 고민하는 부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이건 또 캐나다 한국 일보에 나온 리포트인데, 이게 토론토에 있는 곳이에요. 토론토에 있는 곳에서 이제 거기에는 유일하게 한 곳만 한국 시니어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시설 룸이 65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웨이팅은 200명이 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노인들이 기다리다가 돌아가신다, 이런 내용으로 이게 리포트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더 커뮤니티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또 활동을 해서 더 많은 부분에 역할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이제 저희들 당면한 문제 중에서 보면 지금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 2022년도 이거 센서스예요.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받으시는 연금을 연도별로 이렇게 다 토탈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만들어진 것을 가져왔는데, 이게 2018년도에는 이게 연금 받으시는 부분이 1,547불 정도였었어요. 근데 해마다 조금씩 연장이 돼서 지금 이제 2022년도에 보면 거의 75세 이상 분들이 받으시는 연금이 토탈이 한 1,900불 정도 되죠. 지금은 한 2,000불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50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게 많은 양이 이렇게 늘었어요. 늘기는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걸 다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떤 큰 시설에 들어가시다 보면. 그래서 퍼블리클리 운영하는, 그리고 non-profit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의 도움이 사실 필요합니다. 어떤 이 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어서 본인들이 또 받으시는 분들 계시니까 대충 이거 지나온 걸 보면 퍼센테이지를 조금 비교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퍼센테이지도 저희들 인컴 갭에 대한 부분이 2022년도의 부분인데요. 지금은 이제 45,000불 이상이 이제 미디엄이 되는데, 그래도 이 당시에 또 항상 이게 우리가 인컴에 대한 그 갭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충분하게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내가 또 25%의 시니어들이, 어르신들이 이게 덜 로우한, 풀로 받으면 45,000불이 될 수 있고, 또 로우가 될 수 있지만 거의 이제 3만 불 미만, 2만 불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더 또 많은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가족분들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거의 우리 보면 인컴을 받는 부분들이 시니어를 떠나서 있고, 이게 45%의 이제 시니어들이 거의 미니멈 웨이지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6%가 아직 미니멈 웨이지를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물론 건강하게 오랫동안까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돼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러면 더 좋은 부분이 있죠. 근데 그래도 어떤 내가 한계적으로 더 해야 되는 케이스가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커뮤니티 역할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전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몸 24시간 케어가 필요할 때, 그때 이제 내가 필요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 당시에 내가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사실은 좀 많이 늦어요. 그래서 미리 이런 이게 시설이 있다는 걸 아시고, 미리 내가 롱텀 케어에 나중에 이제 환경을 한 번 더 주의를 더 생각해 보시고, 또 주위 분들이라든지 있으시면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게 롱텀 케어 시설에 이제 리스트를 해 두시는 게 이제 나중에 내 때가 왔을 때 이제 필요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렇게 신청사를 봤을 때,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BC 토탈로 이 넘버를 보면 이게 신청수가 이렇게 많은데 비해서 이게 5년 동안 기록한 걸 보면 아직까지도 2년, 3년을 기다리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신다는 거죠. 근데 사실 또 어떤 시설이나 또 병원에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는 또 거기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받아서 준차적인 절차를 받아서 바로 또 한 달 만에 또 옮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상황이 어떻게 처리될
대처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플랜을 하시고 계획하시고. 의사에 저거 혹시 네네. 예를 들어 BC 어디 가고 저 아일랜드 어디 가고 싶다고 네네. 그쪽으로 자리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선생님이 의사 이거 없이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네. 만약에 롱텀의 경우에는 달라요. 롱텀 24시간 케어가 필요하시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퍼블릭 시설로 들어가신다. 그럴 경우에는 리퍼를 통한 절차로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프라이빗으로 내가 돈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는 어느 때고 가능하죠. 아니, 정부에서 돈 안 주고 그냥 인컴에 따라서 돈 내고. 네네. 그건 내가 선정하는 건 아니에요. 선정하는 내가 게 가고 싶다 하는 곳은 웨이팅 리스트에 넣을 수는 있어요. 자기 페이블 리스트를 두세 개 이렇게 적으실 수는 있는데 그 베드가 나와야 가게 되고, 만약에 그 베드가 나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집 가기 싫어. 그러면 캔슬이에요. 만약에 2번 캔슬하면 한참 더 기다리셔요. 그래서 베드가 나오면 그 리스트에 바로 들어갔다가 일단은 들어갔다가 내 페이보릿 장소가 나중에 나오면 옮기겠다 하면 그 리스트를 해서 어느 다음 절차를 일단 밟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가야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갈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그때 그 장소가 거기에 비어 있으면. 야드가 있다고. 네네. 밸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하우징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또 이제 커뮤니티에서 같이 이렇게 밸류를 이렇게 나눠 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의논하고 이렇게 시행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일단 체리티라든지 또 이제 non-profit organization이라든지 또 많은 그 서포트들이 같이 연결돼서 도네이션들한테 이런 전체적인 덩어리로 이루는 부분이 제일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커뮤니티 같이 나누고 또 하고자 또 이거 마지막 슬라이드를 냈습니다. 네네. 그럼 이상으로 네. 럭트리 가는 거는 우리 BC 하우징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BC 하우징에서 코퍼레이트 하우징까지도 다 연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할 때 그러면 국민들이 BC 하우징에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요? 또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가족이 없는 분들은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눔의 정원에 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을 이제 조직이 대지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저희들 아메니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봉사로 이제 시간을 나눠서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신청을 해놓고 나서는 저희들이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몰라요. 그냥 신청만 도와드리고 팩스로 넣어드리고 그런 케이스인데 해주시면 그 모든 자료는 다 웹사이트에 다 있는 부분이에요. 다 있어서 그 어디를 가서 다운로드만 봐서 기재만 해서 보내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내가 패밀리 닥터가 있다. 그럴 경우는 패밀리 닥터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내가 지금 몸에 패밀리 닥터는 우리 컨디션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클리닉 내가 패밀리 닥터가 없을 경우는 클리닉에 있는 닥터를 통해서 리퍼럴 부탁을 드려서 그 컨디션을 보시면 아니까 그 패밀리 닥터가 마지막 최종적인 걸 결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케이스 매니저가 와서 모든 걸 결정을 해서 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케이스 매니저를 만나는 날 우리 이게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같이 통역만 해줘도, 이게 보면 어세스먼트로 받을 때도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 한 명이 들어가게 해요. 들어가게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은 또 나는 괜찮다 이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얘네들은 괜찮다가 그냥 괜찮다로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의 괜찮다는 어느 쪽 이걸 할 수 있는 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럴 경우에 옆에서 통역해 주시는 분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솔직하게 이분이 얼마만큼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사이트에 있는 그 프레이트 헬스를 통해서 서비스가 바로 들어가게끔 하게 되는 케이스니까, 외부에서 만약에 내가 닥터로 리퍼럴을 받아서 케이스 매니저와 이제 미팅을 잡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을 같이 이렇게 해서 하시면, 또 만약에 내가 통역이 할 수 있는 분 바로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 BC 하중 그 케이스 매니저한테 나는 통역이 필요하다. 사람을 같이 와달라면 그쪽에서 트랜슬레이터를 같이 모시고 와요. 인터프리터를.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케이스 매니저들한테 어세스먼트를 받을 때 최대한 내가 풀로, 그렇다고 아니 안 아픈데 그걸 받으시는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워커들의 시간을 웨이스팅하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또 보고 또 같이 도움이 필요한 분 설명을 한 번 더 해주면
제대로 된 이렇게 잘 되어져 있는 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서는 이제 한국 그 직원이 상주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이패드로 통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랑 그 환자랑 해서 아이패드 통역을 하는데 전화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정부 관련 전화들 같은 경우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은 아마 제2외국어 서비스인데 그 중에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하셔서 혹시라도 그냥 잘 안 되는 경우에 그 뭐 코리안 레프레젠티티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연결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저희 분들이 좀 이렇게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중간에 신청을 많이 도와드리다 보면 그 매니저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 나라 어르신들은 아파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내가 아픈데 주변에서 봐서는 정말 아프신 분인데 아유 참을만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듣는 거는 참을만 하다는 내용만 들어요. 아 그러면 이분은 요양원 안 가시고 홈 서비스 받으셔도 되겠구나라고 착각을 하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통역할 때 말씀드린 거면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말씀해 주셔라. 허리가 아파서 못 앉겠다, 뭐 못 걷겠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그 이니셜 그 어세스먼트를 하고 나면 케이스 매니저가 대체적으로 그 대화에 들어있던 단어들을 가지고 추후에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지를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일단은 홈 서비스 받아보고 홈 서비스 중에서도 그러니까 저희 나라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 케어테이커가 오는데 거의 80~90%는 이제 뭐 필리핀 분도 계시고 뭐 인도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 저희가 보통 이제 케어를 홈케어를 받으시는 분들은 평균 연령이 70대 후반에서 이제 90대까지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서비스를 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첫 마디가 영어면 아무거나 하고 가세요. 그러면 그 저희 그 어르신들이 케어테이커들을 얼마나 도와주는 거냐면 그분들의 상당 부분들은 아무 일 하지 않고도 시간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옷 갈아입거나 목욕을 시키거나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그 날을 딱 지정해서 딱 맞는 날짜에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면 상관이 없는데 월요일은 이제 목욕을 하는 날이다. 근데 그 전전날 목욕을 하면 어르신들은 목욕을 매일 하시는 분이 드물잖아요. 밖에 나가는 일이 많지가 않으시니까. 그러면 내가 이틀 전에 목욕을 했는데 또 목욕 서비스를 했는데 그 케어테이커는 그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는 게 그분의 의무예요. 그리고 혹시 뭐 내가 이거 안 해도 좋으니까 그럼 뭐 쓰레기 봉투라도 좀 버려주고 음식도 좀 해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드려요. 그러면 한국 분들이니까.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은 내가 현재 맡은 의무는 요거다라고 해서 그냥 갑니다. 그럼 쓰레기 봉투 하나 안 버려줘요. 그래서 매번 이제 그 BC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 여러 민족들이 살잖아요. 여러 민족 중에서 언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약한 나라가 저희 나라 분들입니다. 저희 나라, 왜냐면 뭐 인도나 동남아시아에 비해서도 평균적으로 그 현지 언어 수준이 가장 떨어지는 쪽이 저희랑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커뮤니티나 크고 그룹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뭐 모자이크나 이런 그 정부 기관 통해서 중국 커뮤니티가 중고 서비스가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아요. 이제 대상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한국 분들은 그게 부족해요. 그러면 한국 분들이 그 케어테이커라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한국 사람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노조, 그러니까 유니온이 발달한 곳이 그 주정부 기관이라 이제 프레이즈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한국 분들 요 지역 내에서 한국 분 케어 받으셔야 될 분이 한 20분 정도 되면 한 3~4분 정도만 있으면 커버 가능해요. 근데 그 이제 한국 분들은 요청 사항이 많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게 힘들게, 왜냐면 한국 분들이 좀 편해지시면 안 하던 것도 막 이제 뭐 요리해달라 뭐 그러면 그 요리는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리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음식에다가 마이크로웨이브에 연결해서 해주는 것까지는 해줘요. 커피 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힘들면 그쪽 그 케어테이커 하시는 분들 노조에서 시간 배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시간을 억지로 빼서 이제 한국 분
그 서비스를 한국 케어테이커들이 해주게 되면 이분들이 그 기존에 했던 것보다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요번에 이제 시간이 바뀌어서 못한다 그러면 이제 한국 서비스를 받으시면 더 힘들죠. 내가 서비스를 받았다 또 못 받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프레이저 헬스나 BC 하우징에서 그 현재 실질적으로 대민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한국인의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은 중입니다. 노력은 중인데 그게 사실은 아시지만 유니온이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어떤 게 밤 케어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밤 11시까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명이서 이게 테이크 턴을 해요. 그래서 3명 또 커뮤니티 오는 분 2명 해서 그 5명이 그러니까 7시부터 9시까지 계속해서 그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인도 분들도 계시고 거기가 인도 직원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들 케이스는 이제 우리가 육아는 우리가 직원들이 보는 상태니까 그 어르신들이 안 왔다고 해서 그냥 스킵을 하진 않아요. 또 상주에 있다 보니까 또 가서 또 시술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어르신들도 한국인 그 케어 에이드가 있으면 우리 그 직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프레이저에서 싹 빼버렸어요, 어느 순간. 근데 오히려 또 커뮤니티에서 인도 직원들하고 또 어르신들하고 또 이게 서로 내 몸을 닦아주고 씻어주는 사람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관계로 또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저희들이 좀 보니까 괜찮은데 집으로 직접 이렇게 케이스로 홈 케이스로 가서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불편한 점도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관찰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는 서로 이제 홈케어 애들을 이제 믿고 또 우리 가족된 입장에서는 또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미니멈으로 내시는 분은 지금 1,400 얼마 내시고 책으로 많이 내시는 분은 5,000불 내세요. 미니멈이 1,400불이겠어요? 네. 그 방은 늘 웨이팅이에요. 네? 그 방은 늘 웨이팅이에요. 널 웨이팅은 항상 대기자가 있다고요. 항상 대기자가 있다. 4,650배. 도내가 6,500불. 네네. 랭리 치매마이라고 이제 디멘시아 빌리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을 조성을 한 거예요. 치매 환자들 위해서. 근데 그 정도 인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못 들어가죠. 100% 다 백인이고요. 그리고 그 자기 재산이 진짜 몇백만 불이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뭐 연금을 몇천 불 받는 이런 분들이 이제 말년에 한 1, 2년 정도 지내시는 연 얼마? 그 제일 싼 게 월 9,500불에서 13,000불 정도. 그럼 1년에 한 15만 불 내시는 거예요. 월 그 사용료.